네, 신창섭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MBC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그 가운데 독일 특파원도 역임을 했습니다. 독일 통일 당시에 현장에도 있었고 해서 독일 관련된 관심이 어느 사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데나워 수상도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깊이 들여다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데나워 수상 하면 좀 우리한테 좀 생소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네, 아데나워 수상은 독일에서 이미 평가가 난 정치가입니다. 소속 초대 수상으로서 14년간 수상에 재임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아데나워 수상을 다시 소환해서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데나워 수상을 생각하는 것은 아데나워 수상이 등장한 시기는 서독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2차 세전에서 패전해서 전범국으로 낙인을 찍고 국민들은 시리에 빠져 있고 경제는 저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정말로 독일 사람들이 말하는 수둔대 누울 정말 오도 갈 데 없는 영점의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볼 데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막막한 세월이었습니다. 이럴 때 쾰른 시장을 역임했던 아데나워 수상이 그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데나워 시대의 경제 성책의 결과물입니다. 아데나워는 잿더미가 된 독일 경제를 단 5년 만에 다시 유럽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배경은 뭐겠습니까? 다름 아닌 에어하르트라는 경제 수장을 잘 전택해서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경제 정책을 가지고 밀고 나간 덕택입니다. 이 와중에서 아데나워는 이 같은 일을 했습니다. 즉 전승국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은 독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관련 구조물들을 다 철거하고 다시 사용을 못하게 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먼저 극복해 나갔습니다. 독일이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는 티센이나 바이엘 같은 이런 대기업들을 문 닫게 해서는 절대로 독일이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그러한 신념하에 서방 국가들과 협상을 통해서 독일의 재건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독일 국민들의 특유의 근검 절약을 통해서 독일은 단시일 내에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경제 성장률이 8, 9% 정도가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성장 정책이었죠. 그런데 아데나워가 이 당시에 경제 정책만 우선시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 번창하는 경제 속에서도 나눔과 복지, 그다음에 분배 같은 이러한 정책들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지금 독일이 갖고 있는 좋은 제도, 여러 가지 나눔이나 분배 같은 제도들도 아데나워 시대에 이미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시 연금 개혁을 했었고 많은 주택을 지었고 그 가운데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주택을 많이 건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우파 정부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분배 정책을 실행했을까 하는 의문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독일은 아데나워 시대에 이미 성장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분배와 복지를 같이 겸해서 가는 사회적 시장 경제를 추구해 나갔습니다. 이 같은 그 경제 모델은 독일 사회를 통합하고 독일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 정책을 시작하다 보니까 재벌의 쏠림 현상이라든가 어떤 특정 계층이 많이 갖는 그런 폐단도 없어지면서 균등하고 여러 가지 골고루 잘 사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데나워 시대에서 이 통일 정책은 어떻게 했을까도 또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당시 독일이 통일됐을 때 통독 총리였던 헬무트 콜 총리의
발언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무트 콜 총리는 통일되었을 때 오늘의 독일 통일의 영광을 아데나워 재단에 돌리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독일 통일의 어떤 그 기본적인 힘은 독일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경제력, 또 제도적인 힘, 이런 거에서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아데나워에게 바치는 헌사일 수 있습니다. 당시 동서독 간의 통일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소도 많았었습니다. 동서독 간의 여러 가지 화폐 통일이라든가 맞추는 문제도 있지만 주변 강국을 설득해가지고 독일 통일이 다시는 유럽의 강자로 등장해서 유럽의 위협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을 설득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밑받침도 아데나워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데나워의 정책 기조는 서방 통합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민족주의라든가 사회주의적 분위기가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아데나워는 서방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만이 독일이 앞으로 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해를 하면서 전범국가의 낙인을 좀 덜어냈고 프랑스와의도 독불 화해 협력을 통해서 유럽의 중심 쌍두마차로서 다시 복귀하는 그런 일정을 소화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토를 가입하고 유럽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함으로써 독일은 유럽의 일원이란 그 생각을 분명하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데나워 총리는 우리는 독일 통일은 동독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유럽을 우회해서 가야지 통일이 이루어질 정도로 유럽을 중시했습니다. 바로 유럽 중시 정책,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회복하고 통합을 해나가는 그 정책이 독일이 통일 국면에 왔을 때 동독뿐만 아니라 주변 강국을 설득하는 데도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실 독일을 얘기할 때 우리가 브란트의 동방 정책을 많이 언급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브란트 당시 총리께서 동독을 넘어서서 동유럽 지역에 많은 평화와 자유를 심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연원을 따지고 보면은 아데나워 총리가 먼저 물꼬를 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데나워는 그 시점에서 냉전 시기에 소련과 국교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국교를 수립해가지고 새롭게 어떤 정책의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소련 국교 수립을 통해서 전범과 거기에 억류되어 있던 독일 국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그런 역사적인 과업을 달성했습니다. 그런 바탕을 통해서 브란트 총리가 이어받쳐서 동방 정책을 구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유해서 얘기하면 아데나워 총리 시절에는 서방과의 통합을 통해서 서부 전선을 공고히 해놓은 그 기초 위에서 브란트 총리가 동부 전선을 확대해 나갔다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쪽과 동쪽을 완전히 관계적으로 튼튼하게 하면서 그 밑받침에는 독일의 경제력, 사회 경제의 건강한 토대, 그 다음에 제도나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의 원활한 운영, 이런 소프트 파워가 뒷받침이 되면서 독일 통일을 이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콜 총리께서 아데나워한테 모든 통일의 공로를 돌렸다는 것은 그게 지나가는 빈말이 아닌 것입니다. 아데나워 총리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용인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은 패전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다 엉망이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인적 자원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많은 쓸만한 사람들은 나치 시대의 관료라든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역에 딱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를 세우고 보는데 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아데나워 총리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출신을 가리지 않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을 기용해서 국정의 토대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데나워 총리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현실에는 실험이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을 능력 있게
운용해 나갈 조력자가 필요한 것이 그 출신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데나워 수상실에 근무했던 한스 글로버키라는 장관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분은 나치 시대에 내무부에서 근무했던 우리로 말하면 부역 관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버케의 능력을 높이 사서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데나워 총리는 글로버케를 과감하게 기용해서 14년 동안 바로 옆방에다가 앉혀놓고 여러 가지 정책적 조언이라든가 정책 실행에 같이 동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아데나워의 그 용인술은 그 당시에 많은 야당과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나라를 이끌면서 저렇게 과거에 때묻은 놈을 쓰느냐 하는 어떤 게 반대도 많았지만 결국은 아데나워는 이러한 힘의 축적 없이는 우리가 독일을 부흥해낼 수 없고 경제적인 어떤 부흥을 이뤄낼 수 없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이렇게 해낸 것입니다. 아데나워 총리는 또 한편으로 권위주의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그런 평가도 일부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스타일상의 여러 가지 그 과거 독일적 사고인 원칙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가능했습니다. 한 예로서 굉장히 단순한 생활을 했습니다. 업무도 단순했지만 직무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라인강을 건너서 랜도프라는 작은 자기 집으로 가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국사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업무만 반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데나워가 그렇게 융통성이 없고 여러 가지 속에서 고지식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데나워는 라인강의 늙은 여우라는 별명이 있듯이 상당히 노회한 처신으로서 정치 환경이나 이익단체나 노조 이런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면서 좋은 결과물을 많이 이끌어내고 그거를 정치적 자산으로도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데나워는 사실은 보수 우파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을 굉장히 경직되고 굉장히 딱딱하게 가져갈 것이라는 추측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우파 정권에서 지금 독일의 모든 정책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회적 시장 경제라든가 어떤 이런 좋은 정책들을 많이 하면서 국민들의 신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신임 때문에 지금도 독일 어느 도시를 가도 아데나워라는 거리는 명패가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약간 결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나워 총리는 이미 독일 내에서 독일을 일으킨 서독의 건국 재상으로서 정치적으로도 학술적으로도 엄밀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아데나워 수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데나워 총리는 8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데나워의 장례식이 열렸는데 아데나워 총리께서 원래 쾰른 시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쾰른 성당에서 거대하게 장례 미사가 열렸었습니다. 그 미사가 끝나고 아데나워 생가가 있는 본의 라인강 건너편에 랜도르프 마을로 가는데 통상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구 촬영을 하는데 아데나워는 특히 별도로 쾰른에 있는 선착장에서 랜도르프 본의 선착장까지 배로 선박으로 운구하는 대단히 정말 아주 파노라마 같은 그런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미국의 그런 조문객들이 눈시를 흘면서 정말 마음속에 존경을 보냈다는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만큼 아데나워는 지금 독일 국민들 속에 살아있는 전설로서 추앙받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를 베를린으로 옮겨서 본이라는 과거의 수도는 조금 위축되어 있지만 본 시내에서 케네디 다리를 건너 넘어가면 랜도르프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데 그곳에 아데나워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 생가는 작은 기념관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작지만은 알찬, 그 다음에 내실을 추구하는 아데나워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정리를 드리면은 아데나워가 왜 이 시점에서 우리 곁으로 다가와야 하느냐?
아데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혼란한 시기에, 방향을 잃은 시기에 조타수 역할을 하면서 나아갈 방향과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여러 가지 면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많이 좌절하고 있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리더십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아데나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얻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데나우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의 모델로 작용할 수 있는 뛰어난 역사의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